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. 재료가 많으면.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, 처음 수술하기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한 데칼코마니는 불가능합니다.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아무래도 수술 결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공TV 용주입니다.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은 코 성형 100% 성공하는 코, 100% 실패하는 코 이런 거 나오는데, 제가 설명드릴 거는 코 성형을 할 때 유리한 코, 수술자 입장에서 사실은 쉬운 코,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연골량이 많아야 됩니다. 우리가 첫 수술에는 보통은 비중경 연골을 쓰게 되는데, 비중경 연골을 쓰기로 해놓고 늑연골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비중경 연골이 충분한 경우에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수술자가 쓸 수 있는 연골량이 많으면 수술 결과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수술자한테는 아주 수술을 편안하게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수술에서도 늑연골을 권유를 드리는 병원들도 있고,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연골량이 매우 적어 보이거나 연골량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코에서는 첫 번째 수술에도 늑연골을 권하기도 합니다. 연골량이 많아야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연골량이 많으면 왜 좋냐면, 비중경 연골이 휘어 있거나 약하거나 할 때 연골량이 많으면 충분히 보강을 할 수도 있고, 보강을 한 토대 위에서 또 연골을 덧붙여서 코끝을 높게 세우는데도 연골량이 많으면 유리하고, 얇으면 두 겹으로 쓰면 되거든요. 결국은 수술자가 코끝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. 재료가 많으면.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, 반대로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코가 낮은 분이고 피부가 두꺼워요. 비중경 연골을 채취를 했는데 연골이 아주 얇아요. 또 양도 적고, 그리고 남아있는 비중격도 매우 얇아서 이거 지지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경우예요. 근데 환자랑 수술 전에 늑연골을 쓰지 않기로 해서 쓸 수 있는 재료는 비중경 연골밖에 없다고 가정하면, 이런 적은 재료로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늑연골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, 요약하자면 연골량, 즉 재료가 많아야 수술자가 편해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, 비중경 연골 자체의 만곡과 단단한 정도, 약간 두꺼운 게 좋겠죠? 경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이거는 비중경 연골을 채취한 거 말고 남아있는 비중경, 엘스트럿에다가 우리가 비중경 확장 이식 같은 거 하게 되는데, 그 남아있는 비중경 연골에 대한 얘기입니다. 만약에 남아있는 비중경, 이 엘스트럿이 많이 휘어있고 아주 약하다 그러면 휘어있는 거를 교정하면 원래 서 있던 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경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대로 교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비중경 확장 이식 등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, 이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. 근데 남아있는 비중경이 너무 얇아요. 너무 얇으면 비중경 확장 이식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거기다 확장 이식 잘못 걸어버리면 남아있는 거 휘어지거든요. 결국 보강을 해야 되는데, 연골량이 충분하면 괜찮아요. 근데 연골량이 적은 상태에서 경도가 약해서 비중경 확장 이식을 하기 어렵다, 그런 경우에는 비주 지지대 방식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, 비주 지지대 방식이 적합한 경우라면 수술 결과가 좋아지겠지만, 비주 지지대 방식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아무래도 수술 결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즉, 앞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, 비중경 연골이 충분히 채취되어야 되고, 남아있는 비중경 연골이 엘스트럿이, 즉 휘어있지 않아야 되면서 단단해야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의 두께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의 두께가 좀 얇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코끝을 높여놔도 이렇게 잘 피부가 탄력 있게 덮어줄 수가 있고, 수술자가 봉합하기나 혹은 모양을 잡아내기가 용이합니다.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하기 어려운 코는 간혹 가다가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볼 거예요. 피부가 귤 껍질 같이 이렇게 모공이 좀 크고 그냥 봐도 두꺼워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골격 구조를 단단하게 잡는다고 해도 그 골격 구조를 피부가 사실 이겨요. 쉽게 말하면 안에서 골격 구조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게 잘 표현되지 않고 두꺼운 부분에 피부가 그대로 이렇게 골격이 남듯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연골 요구량도 많아지고 표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결과가 아무래도 피부가 얇은 분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단점이 이제 연골이나 이런 거 넣었을 때 좀 비칠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수술 중에 쉽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경우에 수술 결과가 좀 더 좋을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에 외형적인 비대칭이 없는 경우가 당연히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휜 코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 수술하기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한 데칼코마니는 불가능합니다. 최대한 비대칭이 교정되고 대칭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
분명히 비대칭은 어느 정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, 이렇게 뭐 뼈가 휘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지만, 예를 들어 앞면 비대칭 때문에 축이 휘거나 콧대는 이렇게 나가지만 비주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안에 골격 구조를 교정한다고 해도 비대칭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주 뭐 안면 비대칭과 동반된 그런 비대칭이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수술 후에도 콧구멍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을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쪽 콧날개는 이렇게 긴데 여기는 작다, 이런 경우에는 코의 시작점도 다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완전히 교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남을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 성형 성공할 수 있는 코, 요거를 주제로 해서 잘 될 만한 조건들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, 추가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